새벽 4시 서울 외곽의 한 인력시장.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수십 명의 남성이 호흡을 고르며 전광판을 응시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번듯한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주말이면 가족과 외식을 즐기던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낡은 작업 장갑이 들려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허리라 불리던 중산층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 50%에서 150% 사이를 의미하는 중산층 비중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소득의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은 위험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내 집 마련과 자녀 교육, 그리고 평온한 노후가 보장되는 이른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사다리는 부서졌거나 누군가에 의해 치워져 버렸습니다. 자산 가격의 폭등과 가파른 금리 인상은 근로소득의 가치를 처참하게 파괴했고 성실함만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상향 이동을 꿈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불황의 신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지탱하던 사회적 합의가 붕괴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삶이 이제는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사치가 되어버린 현실. 부의 편중은 임계점을 넘어섰고 그 대가는 사회 전체의 활력 저하와 저출산, 그리고 심화되는 갈등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절벽의 실체가 무엇인지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무너진 사다리 너머로 사라지고 있는 중산층의 꿈과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초양극화의 그늘을 추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로 기록된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존에 관한 기록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다음은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다리의 끝단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명은 곧 우리 자신의 목소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잔혹한 경제적 진실의 첫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위기의 징후는 지표보다 먼저 우리의 일상에서 감지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근교의 신축 아파트는 중산층의 안식처이자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곳의 가계 대출 잔액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금리가 1%대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던 시절, 수많은 이들이 이른바 연끌을 통해 자산 성장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계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소비는 얼어붙었고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기로에 섰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침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명목 임금은 소폭 상승했을지 몰라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트의 장바구니 물가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까지 오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중산층이라 분류되는 가구들조차 저축은커녕 매달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산 불평등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상위 10%의 자산은 유동성 파티 속에서 비약적으로 불어났지만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던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실질적인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K자형 회복이라 부르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K자형 분절에 가깝습니다. 중산층이 소비를 줄이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고용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습니다. 백화점의 명품관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반면 동네 시장의 식당들은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이 기괴한 대조가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과거의 위기가 국가 부도와 같은 외부적 충격이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내부로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구조적 괴사입니다. 계층 간의 이동 통로가 막히면서 사회적 역동성은 사라졌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 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거대한 지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불길한 지표들은 이제 우리의 문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경제 충격이 중산층을 타격하는 원리는 정교하면서도 잔혹합니다. 그 핵심에는 부채의 역습과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중산층의 붕괴는 대개 과도한 유동성 공급 이후에 찾아오는 긴축의 국면에서 발생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풀면
자산 가격이 먼저 상승하고 자본을 가진 이들은 더 큰 부를 축적합니다. 반면 뒤늦게 대출을 통해 자산 대열에 합류한 중산층은 거품의 끝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이후 물가가 치솟으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즉각적으로 시중금리의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고정된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에게 금리 인상은 가처분 소득의 증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대출받은 가구가 금리 3%포인트 인상을 맞이할 경우 매달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120만 원이 넘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출 증가가 아니라 한 가게의 교육비, 문화비, 저축 여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수치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환율과의 상관관계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다시 국내 소비자 물가를 압박합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하는 외통수에 몰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물 경기는 급격히 위축되고 한계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고용 안정성마저 훼손됩니다. 중산층을 지탱하던 두 기둥인 안정적인 직장과 부동산 자산 이동 시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빚의 무게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역자산 효과가 발생하면서 중산층은 순식간에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하향 평준화의 늪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경제 시스템이 중산층의 부를 합법적으로 수탈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은 효율성을 외치지만 그 이면에서는 가장 성실하게 일했던 이들의 미래가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충격은 균등하지 않습니다.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기 시작하며 그 파편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글로벌 사례를 돌아보면 중산층 붕괴의 끝이 얼마나 처참한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먼저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20세기 초반 세계 10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반복되는 포퓰리즘 정책과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중산층이 완전히 소멸된 국가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고 평생을 바쳐 저축한 시민들의 연금과 예금은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습니다. 한때 우아한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던 아르헨티나의 중산층은 이제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는 카르토네로로 전락했습니다. 그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닥친 국가 부채 위기는 중산층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긴축 재정으로 인해 공공서비스는 중단되었고 실업률은 25%를 상회했습니다. 젊은 인재들은 조국을 떠났고 남겨진 노인들은 폐쇄된 은행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불안과 경제 실책이 결합했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보여줍니다. 터키의 리라와 가치 폭락은 중산층의 구매력을 처참하게 파괴했으며 베네수엘라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빈곤선 아래로 추락하는 극단적인 초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경제의 기초 체력인 중산층이 무너지는 순간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었다는 점입니다. 중산층은 단순히 소비의 주체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정치 대립을 완화하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그 지대가 사라진 자리는 포퓰리즘과 증오, 그리고 폭력이 채우게 됩니다. 한국은 아직 이들과 다르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외환보유고와 국가신용등급은 견고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계부채 비율과 중산층의 체감 경기는 이미 붕괴한 국가들의 초기 징후와 닮아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리듬은 비슷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들이 보여주는 비극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다리를 복구하지 못했을 때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이며 동시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소멸은 이 인구 구조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주거 비용의 상승과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중산층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청년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사치가 아닌 불가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노동 공급의 감소와 내수 시장의 축소로 이어지며 잠재 성장률을 0%대로 끌어내리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중산층의 붕괴는 세수 기반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소득세와 소비세를 지탱하던 핵심 계층이 줄어들면 정부의 복지 재정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고갈됩니다. 결국 정부는 증세를 고려하게 되고
이는 다시 남아있는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갉아먹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도 심화됩니다. 중산층이 사라진 자리에 자산가들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겹치면서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메울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집니다. 이는 주거 양극화를 넘어 교육 양극화, 나아가 기회의 양극화로 고착화됩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성립했지만 이제는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계급을 결정하는 신분제 사회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실종은 사회적 갈등의 비용도 급증시킵니다. 세대 간, 젠더 간, 계층 간의 혐오와 갈등은 결국 경제적 파이의 축소와 분배의 불공정에서 기인합니다. 서로를 향한 적대감은 정책적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국가 전체의 의사결정 속도를 늦춥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무너진 사다리는 단순한 건축물의 파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설계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가 꺾인 경제는 결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 작은 촛불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환율 방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만 이는 동시에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에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오를 때마다 중산층 가계의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는 즉각적인 내수 침체로 연결됩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또한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풀자니 물가를 자극하고 국가 채무 비율이 상승하며 긴축을 유지하자니 당장 무너져가는 서민 경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CDS 프리미엄과 같은 국가 신용 위험 지표를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대외 신인도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취약 차주를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통증을 늦추는 진통제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임시방편적인 자금 지원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개편과 함께 근로소득의 가치를 제고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입법 과정은 늘 시장의 속도보다 느립니다. 중앙은행의 고뇌와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보와 자본이 부족한 중산층에게 집중됩니다.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사다리를 놓친 이들은 오늘도 정부의 발표를 초조하게 기다리지만 거대한 거시경제의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 가혹한 생존 게임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부채의 다이어트를 권고합니다. 과거 자산 상승기에는 레버리지가 부의 증식 수단이었지만 고금리와 저성장이 고착화된 시대에는 부채가 곧 생존을 위협하는 족쇄가 됩니다. 가처분 소득 내에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수준으로 자산 구조를 재편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일 소득원에 의존하는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된 직업 외에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략은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을 읽어내는 금융 문해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금리와 환율의 움직임이 나의 대출 이자와 장바구니 물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가 내가 종사하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소비를 통한 과시적 라이프 스타일을 과감히 버리고 실질적인 자산의 내실을 다지는 미니멀 경제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역시 중요합니다. 기술의 진보와 산업구조의 재편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확보하는 것만이 노동시장에서의 생존을 보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계층 하락의 공포에 매몰되기보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국가나 시스템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스스로 경제적 안전벨트를 메고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인내와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긴 터널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요? 다큐멘터리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우리 삶의 현장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중산층이 사라진 사회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와 희망이 거세된 사회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무너진 사다리의 잔해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성장에만 몰두하며 놓치고 지나온 소중한 가치들의 파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왔습니다. 사다리가 부서졌다면 우리는 새로운 계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부의 현명한 정책과 기업의 책임감 있는 태도,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깨어있는 인식이 모일 때 가능합니다. 경제 지표의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숫자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삶과 고통에 공감하는 사회적 온기가 필요합니다. 초양극화라는 비극적인 서사를 멈출 수 있는 힘은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의 크기가 인간의 존엄을 결정하지 않는 사회, 성실함이 배신당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 그것이 무너진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가계부와 통장 너머에 있는 진짜 3위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다시 꿈꿀 수 있는 공정한 내일입니다.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 한국 경제의 허리가 다시 곧게 펴지는 그날을 고대하며 이 기록을 마칩니다. 당신의 사다리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미래를 함께 건설하고 있습니까? 중산층 붕괴의 이면에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과거의 한국 사회는 교육을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본인의 노력만으로 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를 지탱하는 엔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닌 계층을 고착화하는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고소득층일수록 자녀에게 투자하는 사교육비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는 명문대 진학률과 고연봉 직종 선점으로 직결됩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가 실력으로 포장되는 세상에서 중산층 자녀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경주에서 노력의 가치는 퇴색되었습니다. 자산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를 만들고 교육의 격차가 다시 소득의 격차를 낳는 이 잔혹한 순환고리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부모의 자산 규모에 따라 금수저와 흙수저로 스스로를 분류합니다. 중산층 가정이 자녀 교육에 올인하며 노후 준비를 포기하는 현상은 결국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지는 또 다른 뇌관이 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자식은 부모보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 중산층이 마주한 가장 슬픈 자화상입니다. 기회의 공정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냉소와 체념만이 남았습니다. 사회적 이동성이 멈춘 국가는 고인 물처럼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소득의 숫자가 아니라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평범한 정의입니다. 부동산은 한국 경제에서 중산층의 자부심이었으나 이제는 거대한 덫이 되었습니다. 주택은 삶의 터전을 넘어 가장 강력한 자산 증식 수단이었기에 한국인들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서울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이는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수십 년을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 소외되었던 이들은 벼락거지라는 신조어 속에 좌절했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들은 하우스 푸어라는 굴레에 갇혔습니다.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격차는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에 쏠려있는 기형적인 자산 구조는 금리 변동에 극도로 취약한 경제 체질을 만들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집값이 오르면 주거비 부담의 내수가 마비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부동산이 생산적인 투자처가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산업혁신에 쓰여야 할 자금들은 콘크리트 벽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중산층의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이 이제는 평생을 빚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가혹한 형벌이 되어버린 현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남긴 것은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신음하는 중산층의 무거운 한숨입니다. 주거의 안정이 무너진 곳에서 미래를 설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